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찾으셨죠? 도시군 계획설이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주총수입니다. 시설을 말한다. 앞서 첫 번 시간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3번과 4번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신도시 만들게 되는 도시개발 사업과 재건축, 재개발하는 사업을 정비사업이라 하는데 그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기반설은 인프라를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도로, 학교, 종합병원, 전기, 수도 등의 시설들을 모두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반설의 설치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하는 방법과 개인이 그냥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립병원 외 아산병원이나 삼성의료원이라고 하는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것 민간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만약 그런 병원이라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받아 설치하게 되는데 가장 최근에 제주도에서는 녹지병원을 만들 뻔하다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지사가 녹지병원인 최초의 영리민간병원에 허가를 내준 적이 있거든요. 조건부가였지만 이후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그 사업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저 기반설의 설치를 민간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있다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받아 만드는 것으로 같은 학교랄지라도 사립학교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반면 저 기반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을 통칭하면 도시군 계획이죠. 저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민간이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만들게 되면 그것은 개발 행위일 뿐이고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반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이후부터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칭하면 도시군 계획이죠. 그걸로 설치를 결정했을 때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14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시설을 도시군 계획설 가로 해놓습니다.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밑에다가 기반 시설이라 적어 놓으시고 가입표 해놓습니다. 만약 시험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립니다. 여기 사업이란 말이 나오면 사업 앞에 나오는 단어가 목적어가 되게 됩니다. 기반설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15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호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군 계획설 사업. 2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은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3번, 4번입니다. 저 3, 4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모두 결정하게 되면 개인이 하는 것보다 규모 큰 공익사업에 해당되게 됩니다. 공익사업이고 규모 큰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그것을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현하게 됩니다. 16. 시행자에 대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7.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이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등의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공공용 시설 줄만 쳐놓습니다. 우리 영화 제목 중에 공공의 적이란 말 들은 적 있습니까? 최근에 가수 유승준이란 분이 자기가 공공의 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공공의 적은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것이죠. 불특정 다수의 적을 공공의 적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다양한 기반시설, 인프라 중에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을 공공시설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청 그리고 정부종합청사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러한 시설들은 공공시설이란 말 대신 공용시설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공용시설은 공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공용시설이라 하고 공공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을 공공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나는 공공의 적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다? 그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번 공동구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시설, 통신시설, 하수도 등의 지하 매설물을 지하 매설물 줄쳐 놓습니다.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 개선 등을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확인되셨습니다. 세종시나 각종 신도시 방문하다 보면 동네 전봇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전봇대에는 통신 설비와 전기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시설 대신 이러한 전봇대 대신 지하에 지하 매설물에 해당되는 전기, 수도, 시설 등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터널 비슷한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공동구라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 공동구는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구멍, 터널을 공동구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구는 기반설 중에 한 종류입니다. 유통공급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공동구라 한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22페이지에 기반설 연동제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19, 20 묶어놓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개발 동굴에 해놓습니다. 기반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설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 기반설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대상으로 건폐율, 용적률 강화여 적용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건폐율, 용적률 강화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0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으로서 외 지역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은 동전의 양면 관계이기 때문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면서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곤란하죠. 개발로 인하여 도로 등의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설 설치하거나 기반설치 가로 해놓습니다.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반설 부담구역은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잠깐 이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22페이지에는 제목에 기반설 연동제란 말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발이라는 용어를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이 개발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대표적인 개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은 아파트에 해당되는 주거용, 그리고 공장에 해당되는 건물, 상가, 백화점 등을 말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평택에는 삼성전자에서 100조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SK 하이닉스에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100조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 만들겠다 하더라고요. 그 평택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장 건설을 발표하기 전만 하더라도 인구가 한 15만, 16만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공장 개발 사업이 진척되면서 지금은 인구 50만 정도 돼 있거든요. 이처럼 건축물이 많이 건축되게 되면, 개발 행위가 집중되게 되면 그에 따라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에 해당되는 기반시설 필요해지죠. 기반시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곳에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곳이 있다면 그때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 양쪽에 여러 필지의 대지에 걸쳐 빽빽히 건축물이 건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1층짜리 건물 철거하고 지금 10층, 15층짜리 건물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면 인구가 늘어났는데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전기, 수도, 도로 등의 확충이 쉽게 가능하다, 곤란하다. 도로 확장하는 것 좀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는 발전소가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태양광 발전 설비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발전 설치가 곤란한 지역,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팔당댐에서 충분한 상수원을 공급받고 있는데 가끔 지방 같은 경우는 가뭄에 수도가 단수 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한 용수를 확보하기 곤란한데 갑자기 인구가 2배, 3배 늘어나게 되면 시민들을 위한 수도 공급이 곤란해질 수 있죠.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건축물 건축 등의 각종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허용한다, 규제 가할 필요가 있다. 규제 가할 필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축물의 규모를 좌우하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시키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반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의 경우는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곳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종시입니다. 전 민주당 당대표께서는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 했고 세종시를 명품 도시라고 극찬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세종시가 아파트 또는 다양한 건축물 건축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새로운 신도시이다 보니 증가된 기반시설 수요와 관계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기반시설 설치 공간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인데 다만 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직접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그런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건축물 건축이 집중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건물의 가치는 가격 상승하게 됩니다. 그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개발 이익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고 그 개발 이익으로 자기들이 필요하는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할 수 있겠죠. 그러한 곳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되게 됩니다. 여기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개발 행위 집중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곳으로 기반시설 설치가 충분히 가능한 곳을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 하고 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는 나라에서 필요한 인프라 만들어준다? 개발 이익 얻는 자가 직접 만드는 것이다. 개발 이익 얻는 자가 직접 만드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너무 높게 책정되게 되면 건축물의 분양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가가 높다고 하면 건물을 임대해서 장사하는 분의 경우에도 임대료 높게 지불해야 되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35만 넘고 있거든요. 아직 40만 안 됐습니다. 인구가 좀 부족하다 보니 이 세종시 상가들 1층짜리도 가끔 빈 공실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워낙 높게 책정되다 보니 임대료가 높아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살펴보셨는데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곳이 있다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심아파트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 필요한 기반시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좋은 이야기 있는데 우리 4번 찾으셨죠? 학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인데 가로 속에 대학은 제외한다. 대학 제외 줄쳐 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는 기반 설치 비용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는데 주민들이 부담하여 기반시설 설치했다고 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사용해야 되죠. 다만 이 대학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대학 가셔서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것, 운동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또는 산책 코스로 사용하는 것 충분히 가능한데 이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곤란하죠. 대학은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것이지 지역 주민들이 그냥 들어가는 곳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지역 주민들이 대학에 그냥 입학할 수 있다고 하면 SS라 해서 서울시 신림동에 있는 학교가 가장 인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오지순다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물어보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항상 틀린 정답은 대학이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21번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 단독택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신축, 증축 줄쳐 놓습니다.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부가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주민들이 부담하는 재원인데 이러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라는 개념이 제자리 잡기 전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축, 증축 행위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나대지에 새로 건물 축조하면 그것을 신축 행위라 하고 1층짜리를 2층 만들게 되면 그때는 증축 행위라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때 부과 대상이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는 용어 정의 파트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보셨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개발, 정비, 보전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개 사항이 있습니다. 1번, 2번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고 3번, 4번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과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5번, 6번은 지구 단위 계획, 입지 규제 제소 구역 계획 이러한 것들을 함께 보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함으로써 집행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며 그 사업 규모가 클 때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반면 개발 행위는 사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규모 작을 때 그 개발 행위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허가 내줘서는 안 되겠죠. 공익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허가받아 건축물 건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규모 작아야 된다는 걸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 행위 허가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고 기반틀의 수요가 함께 늘어나게 되는데 새로운 기반틀의 설치가 곤란한 곳이 있다면 그곳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새로운 기반틀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기반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이 두 가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한 사항들을 앞으로 우리가 함께 정리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는 각종 행정계획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1번에는 국가계획과 도시군 계획과의 관계 찾으셨죠? 잠깐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봐주십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 국토에 대한 일정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한전 내 국토 자원을 이용하는 법률 체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중에 행정청이 수립하게 되는 토지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만약 행정청이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것은 경제계획이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들어본 적 있으시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와 관련된 행정계획을 함께 보게 되는데 그러한 계획으로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국가계획.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볼 수 있는데 그 국토종합계획이 가장 대표적인 국가계획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군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은 대한민국에는 220여 개 도시군이 있습니다. 서울시나 가평군 이러한 곳이 도시이고 군이거든요. 그 행정관할 구역 안에 수립하는 계획, 그것을 도시군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국의 도시는 혼자 성장 발전한다. 이웃 도시와의 기능 분담 등을 통해 함께 발전해야 된다. 함께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개 도시에 걸쳐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 도시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토지 행정 계획에 있어서는 각각의 수립 대상이 서로 차이 나죠. 국가계획은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 둘 이상의 도시를 말합니다. 수립하는 계획이며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입니다. 수립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에 따라 상위, 하위 행정계획이 구분되게 됩니다. 하위 행정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상위 행정계획은 하위 행정계획 수립 지침, 기준이 되게 될 겁니다. 그에 관한 사항만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1번 국가계획 우선 찾으셨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 추천했습니다.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하위 계획은 상위 행정계획에 부합해야 되는데 서로 내용 다르다고 하면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하위 계획이 잘못했기 때문에 상위 계획인 국가계획 내용을 우선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 가족 다 모여가지고 가족과 관련되어 가족계획이라는 것을 한번 마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잘 살아보자. 그런 거창한 가족 계획을 마련했다고 하면 가족 구성원마다 어떻게 하면 이번 새해 맞이해서 잘 살 수 있을까?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하나 수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제분 한 명이 이번에 나는 가수로 성공해서 우리 집안 살림에 도움 주겠다. 트롯 가수나 또는 아이돌 꿈꿀 수 있죠. 그런데 그 자녀분 외모가 가끔 씨름 선수나 또는 역도 선수 하게 되면 심지어는 일본 진출해서 스모하면 잘할 것 같은 자녀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만약 아이돌 가수 해서 집안 발전시키겠다 그런 꿈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열심히 해보라고 적극 도움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말려야 되겠습니까? 모두 자기 적성에 맞는 게 하나씩 있거든요. 그런 적성에 맞는 것 찾아서 어릴 때부터 방향 잡아준다고 하면 진짜 그 자녀분의 성장 발전이나 집안에 큰 도움 될 겁니다. 만약 BTS 같은 자녀분들을 두셨다고 하면 집안 살림 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안 목표와 동일한 사안인데 자녀분들이 엉뚱한 꿈을 꾸고 있다고 하면 그것 시정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과 서로 다르다고 하면 누가 잘못되었다? 하위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그런 관계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2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의 관계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 추정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잠깐 살펴놓습니다.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 함께 보시면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을 뭘 한다? 특광시군. 도시군은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분명 도시군 관리 계획의 상위 행정계획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얘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구속력 있다 없다.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2040년까지 인구 350만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2040년 대본이 인구가 300만밖에 안 되었다고 하면 그런 터무니없는 꿈을 수립한 인천광역시장을 교도소 보내야 된다? 그냥 놔둬야 된다. 그냥 놔둬야 되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나 또는 국민학교 때 단짝 친구가 나는 커서 대통령 될 거야. 그 꿈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야단 치셨습니까? 헛된 꿈 꾸지 마라. 꿈 깨라.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까? 그래 한번 열심히 해봐.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하나 실천해 나갔다고 하면 그러한 노력 자체가 지금 좀 어느 정도 성공하는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아무리 잘못된 꿈이라 할지라도 그 꿈 하나하나는 다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처벌하거나 야단칠 일이 아닐 겁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입니다. 반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계획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가지거든요. 그러면 개발, 정비, 보전과 관련된 집행계획인 구속력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계없이 엉뚱한 내용을 결정하게 되면 얘는 일단은 효력 발생하죠. 나중에 소송전을 통해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지만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구속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기본 계획 내용과 다른 결정하게 되었을 때 일단은 뭐하다? 유효라는 걸 생각해 놓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관리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그 내용 서로 달랐을 때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반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은 둘 다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서로 내용 다르다고 하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하는 게 가능하지만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 서로 달리했을 때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런 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를 한번 봐주시는 게 필요했고 24페이지에는 도시군 계획의 법적 지위에 관한 내용 나오는데 이쪽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4절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나누는데 우리 중앙행정청과 지방자치단체 구분되시죠? 국토교통부 산하에 만들어진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고 시도, 시군구에 만들어져 있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게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26페이지까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5절에는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대한민국 남측 국토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번 살펴보시는 걸로 대신하십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는 제6절 행정조직도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고 있는데 우리 중앙행정기관장, 각부 장관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로 각각 구분하고 있고 특별히 도에 속해 있는 시, 군 중에 인구 50만 이상인 도의 경우에는 대도시라 한다. 그리고 이 대도시에 행정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행정구청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남시의 분당구청장이거든요. 그 분당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나 비자치구청장이다. 비자치구청장으로서 인허가권 없죠. 그래서 서울 강남구청장과 분당구청장이 서로 만나면 반갑다고 악수하시겠습니까? 강남구청장이 무시해버리겠습니까? 강남구청장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청장인 반면 분당구청장은 동사무소 소장님과 같거든요. 동장님과 같거든요. 그래서 악수하지 않고 무시하실 겁니다. 그래서 행정구청장의 경우는 인허가권 없는 자이다. 그 정도만 구분해 놓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시면서 봤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제7절 수도권은 과밀억제 권역과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전 권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나중에 실무 띄시게 되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다만 이쪽은 실무와 관계된 사항으로 우리가 딱히 아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실무 때 꼭 필요하다. 올해 시험 합격하시면 공법책 버리실 겁니까? 잘 보관하실 겁니까? 여기 수도권에 과밀억제 권역과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전 권역 이거 구분하는 게 토지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게 되거든요.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개업을 하시다가 가끔 사무실 방문하시는 분들이 저 두 권 책 내용 잘 알고 있느냐 물어보면 다 외웠다. 그런 이야기 한 번씩 해주셔야 할 필요 있죠. 그래서 이쪽은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하자. 그 정도만. 그리고 제8절은 법령과 관련된 부분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각각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보신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는 탑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광역도시계획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